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프랑스입니다. 어허. 프랑스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혁명 기념일을 맞이해서 대규모 군사 행진을 하면서 국방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또 굉장히 멋있는 행진 장면 와중에 네. 체면을 구기는 굴욕적인 실수 장면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 속에서 장갑차에 올라타서 샹젤리제 거리를 이제 가로지르는 마크롱 대통령과 국방 참모총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줄지어 행진하던 경비대 기병들 사이로 행렬에서 이탈한 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아이고. 기병 없이 홀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또 다른 행렬에서는 어머머머. 말이 미끄러지니까 기병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는데 어허. 이러한 굴욕적인 실수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인지 네. 처음에는 환하게 웃던 마크롱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최진영 변호사님 저 말들이 배가 고팠을까요? 나 밥 줘, 나 밥 안 주면 나 진짜 행렬 안 할 거야. 막 그런 거 왜 그랬을까 진짜. 에펠탑이 무너져 내립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옛날에 뭐 신문선 씨가 한일전에서 일본을 이기면 후지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병은 프랑스의 상당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슈발리에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병, 중장 기병 이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어떤 자존심의 상징인데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6천 명이 넘는 그 병력들을 동원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저 같은 기병대의 행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말은 혼자 뚫레뚫레 기병이 없이 가고 아이고. 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쓰러져 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얼른 일어나서 말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프랑스, 자존심 강한 프랑스, 영어도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런 걸 보면서 아마 국가적 자존심을 좀 구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다음에 저기 보니까 육군 사관 생도들도 이 칼을 탁 들고 척척척 가는데 사진을 찍힌다 보니까 귀에 피가 흐르고 있네요. 아이고. 혹여 이게 저렇게 하다가 저 날카로운 칼날에 좀 아이고. 다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봤더니만 그 병력 7천 명 동원됐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내외 외빈을 초대해서 국력을 과시하려고 했었는데 연달아 저런 모습에서 좀 체면을 구긴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혁명 기념일이라서 평소에도 훈련 또 저런 이 퍼레이드 훈련했겠지만 긴장하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실수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법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등을 맞대고 있었는데 돌변한다? 왜 그랬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달 28일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에 평화롭던 식당이 순식간에 긴장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머나?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한 손님이 식당 화장실에서 나와서 자리로 이제 돌아가던 중에 네. 의자를 빼다가 이렇게 뒤에 있는 손님하고 등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네. 그런데 뒤돌아보는 남성을 향해서 이제 부딪힌 쪽에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지만 네. 저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일어나서 삿대질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막 말리니까 결국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는데 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네. 자신의 자신의 몸을 향해서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저게 인화 물질이었는데 어머. 저거 물질을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 남성한테도 마구 뿌리는 모습이 세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보세요. 사람 얼굴에 이다만해서 그냥 단순하게 물을 뿌려도 기분이 엄청 나쁘고 막 이 화가 솟구칠 판인데 세상에 인화물질 뿌리다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기분 나쁜 걸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이 남성이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던 그 사이에 가해 남성이 갑자기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간 걸지 이후 영상이 또 있습니다. 아하. 그것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와중에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급히 뭘 사려고 하나 봤더니 다름 아닌 라이터였는데요. 네. 라이터를 사서 나가던 중에 신속히 출동한 경찰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남성이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경찰들이 남성의 손에 든 라이터를 보고 빼앗으려고 하자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결국 경찰들 이렇게 이 남성을 넘어뜨려서 제압하고 라이터를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위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갈 때는 모르겠어요. 분을 못 참았는지 그 겉옷을 벗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반팔 차리면서 같은 사람인가 하실 텐데 같은 사람 맞고요. 근데 보세요. 최재범 교수님. 네. 아니 아까 그리고 영상 보면 식당 내에서 그 화장실 다녀오신 분이 그리고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잖아요. 영상 보면 나오더니 살짝 부딪혔고 사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걸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식당 가다 보면 의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앉다 보면 정말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딪히고 아무 얘기 안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딱 사과하잖아요. 목내로 저 하잖아요.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의자를 빼면서 네. 부딪혔고 아이고,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돌아보니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화를 내고 계속 욕설을 했다는 게 50대 남성인데요. 네. 저 남성이 술이 좀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라는 사람이랑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나물질을 뿌린 거니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이나물질을 뿌렸으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세상에. 이런 행동을 하고 사과는 그러니까 심한 욕설뿐만 아니라 이나물질을 뿌리니까 저 피해를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어머,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결국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정희 변호사님 저 피해를 당하셨던 그 남성분은 이게 뭔가 액체지만 그 인화물질은 독특한 냄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물이 아니다. 이거 정말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신고를 바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즉각 출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가해자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어딜 가냐면 편의점을 가서 글쎄 라이터를 구매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동한 경찰들을 발견하고는 또 모르는 척 시침이 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피해 남성이 저 사람이다 손가락으로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경찰에게 이렇게 체포가 되는데요. 이 50대 남성 특수상해, 특수협박죄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다가 이렇게 체포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됐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저 피해 남성 식당 안에서 이제 시비가 붙었고 피해를 당하신 남성분이 정말 재빠르게 신고하지 않았고 주저주저했다면 정말로 경찰분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오히려 더 무섭게 처벌하는 것이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서 네. 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경찰을 칭찬할 만한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그럼 왜 이거는 방화죄로 처벌을 안 하지? 이건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런데 방화죄 실행의 착수 시기를 불을 탁 붙였을 때 점화했을 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착수가 했다고 보고 그리고 물건에 불이 붙어가지고 독자적으로 불이 붙을 때 그럴 때 이른바 독립연소설로 해서 그때가 기수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라이터도 사고 인화 물질도 샀지만 아직까지 불을 안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로도 처벌을 안 했는데 대신에 경찰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방화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도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을 붙일 의사로 그걸 준비를 하고 이게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폭행 협박을 넘어서 방화죄의 예비 음모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한 저 남성요. 앞으로 진짜 법이 무섭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길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우리한테 익숙한 반가운 이름이 나와서 좋은데 근데 앞에 시력을 잃었다? 그런 송승환 씨가 본 길이다? 이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이 무슨 말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최근에 이제 송승환 씨가 행사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하. 송승환 씨가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나. 근데 송승환 씨 나이가 68이거든요. 네? 68의 나이에 벌써 60주년이라는 얘기는 10살도 안 돼서 8살에 데뷔를 했다는 얘기인데 진짜요? 그야말로 지금 뭐 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 연예인 활동을 해온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북촌에서 데뷔 60주년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어머나. 근데 송승환 씨가 과거에 목욕탕집 남자들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와. 공교롭게도 그게 인연이 됐던 것인지
이번에 저 전시를 열고 있는 미술관이 대중 목욕탕을 개조한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머, 도종환 전 장관도 있네요. 네, 도종환 옆에. 전 장관 모습이 보이고 저기에 수많은 스타들이 막 기라성 같은 유명인들이 줄줄이 참여했는데 어머나, 김영옥 씨. 김영옥 씨 모습 지금 보이고 있고 아하. 반효정 씨 반효정 모습도 씨네. 보이고 뭐 장미 씨 모습 지금 어머나. 보이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네. 저기에 뭐 방금 반효정 김세환 씨 씨도 있었고요. 네. 예. 양희은 씨, 어머 이성미 씨, 어머 대박. 예, 이성미 씨 모습도 이름 있었고. 대기가 바쁠 정도로 지금 최유라 씨 나오고 대박 사건입니다. 네. 네, 강부자 씨 지금 모습 보이고 네. 또 언급해 주세요. 네. 김수철 씨 보이고. 네, 네. 저기 뭐 엄청 최시라, 많아요. 윤여정, 전유성, 네. 유준상, 전노민, 김병조 씨, 네, 대박 뭐 양희은, 사건입니다. 네. 뭐 김동현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또 최명길, 어머나, 심혜진 수많은 스타들이 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아니 진짜 전유성 씨 나오고 최근에 좀 이제 약간 몸이 이제 불편하시다는 전유성 씨, 김동현 이 경기도지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왔고, 아니 근데 그동안 데뷔 어머 노현정 전 아나운서도 왔네요. 최명길 씨도 일단 좀 쭉 봐야겠어요. 일단 보는 재미가 있네요.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머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다 봤네. 송승환 씨 덕분에 그러는데 다 봐요. 어머 세상에. 근데 반가워요 진짜로. 근데 최재명 교수님. 네. 데뷔 60주년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인맥도 화려합니다. 그냥 인맥 보는 그 재미도 있어요 지금. 그럼 송승환 씨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연기로 시작을 했지만 활동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다양한 역할을 했었고 제작자 역할도 했었고요. 올림픽 때 총감독도 했었어요. 맞아요. 개폐식. 평창 때. 예, 그런 걸 보면 송승환 씨 하면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그러네요. 얘기가 들릴 정도고 인맥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동연 지사를 포함 정치인도 있지만 연예인들 많은 분들하고 인맥을 쌓고 있는 분이시고 60년 연기 인생 68세라고 그러니까 8살에 데뷔를 했잖아요. 와. 근데 데뷔했던 게 KBS 라디오에 은방울과 차돌이라는 아역배우로 그래요? 그중에 차돌이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연극 30여 편, 영화 20여 편, 드라마는 무려 70여 편에 출연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 제작을 했고 뭐 61개국에서 난타라고 하는 그 공연 생각나시죠? 예. 그거 엄청나게 인기를 누려 전 세계의 난타 제작자로서 성공을 했던 그런 주방도구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브로드웨이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개폐식 총감독을 맡아서 네. 역할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전에요 최시라 씨하고 함께 라디오 DJ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 송승환 씨 60년 세월이 다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그 사진도 함께 지금 요 사진입니다. 예. DJ 했을 때 상황이고요.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했고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유튜브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스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인연들, 이 인연들과의 관계들 그걸 사진으로 엮어서 사진전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송승환 씨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시청하시면서 이제 댁에서 막 이렇게 혼잣말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영상 중에 잠깐 스쳐갔던 것 같지만 눈에 띄었던 게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많은 이제 이 지인 연예인분들 막 이렇게 응대를 하면서 손에 뭔가를 쥐고 있던 뭐 지팡이 같기도 한데 그거 맞아요 지팡이? 지팡이가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송승환 씨 시각장애 4급이죠. 6년 전에 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게 한 30cm 정도만 어머나. 보인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더라도 만약에 밤에 계단을 내려가나 할 때 아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또 지팡이에 손전등도 달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 지팡이는요. 송승환 씨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 지팡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가 개발한 지팡이에 손전등을 사서 붙였다. 밝은 빛으로 볼 수 있게 했다라고 하고, 배우 이순재 선생님도 눈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하나 만들어드렸고, 또 손숙 씨, 강부자 씨, 그러니까 선배님들에게 이 지팡이를 모두 선물했다라고 하고 선물을 받은 분들도 이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송승환 씨 이야기를 쭉 나눌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힌트 드립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네, 그분은 이미 송승환 씨하고 인터뷰했어요. 그죠?
네. 누굽니까? 바로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송승환 씨 데뷔 60주년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한 1m 정도 되는 거리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체는 보이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형체가 지금 보이니까 저 모습에 저 인터뷰 못 네, 해본 모습.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이는 게 적어지니까 오히려 잡생각이 사라져서 일할 때 집중력이 높아져서 좋다,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시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가 오히려 저는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시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긴 했지만 한 2, 3년 전부터는 그게 멈춰서요. 네. 아주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송승환 씨와의 발음 안 돼요. 송승환 씨와의 인터뷰 내용도 최근에 이담 아나운서가 낸 책 이야기를 담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안에도 그 내용 그대로 담아뒀고요. 송승환 씨의 그런 따뜻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진중한 그 마음, 또 배우를 하면서 그 열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시력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저는 가족이 집사람밖에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전 애들이 없고 그래서 집사람밖에 없어서 뭐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집사람이 심청이 노릇을 잘 하겠다고 해서 집사람이 심청이 노릇을 잘 해주고 있고 가끔 뺑덕오멈이 될 때도 있어요. 집사람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덕택에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죠. 실망하고 부정해봐야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기엔 아직 눈 빼놓고 다 건강하고 또 아주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형체는 보이고 그 다음 생각은 그럼 이 정도 보이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러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역시 하재근 평론가님 긍정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게 되면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승환 씨가 정말 뭔가를 봐야 되는 분이거든요. 자료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 분인데 그걸 못 보게 됐을 때 굉장한 절망감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100% 실명까지는 안 가고 어느 정도 형체는 보이는 선에서 딱 그게 악화가 멈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일단 천만다행이고 사람이 또 살면 사라지고 또 맞추면 또 맞춰지거든요. 오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명언 남기세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지금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승환 씨가 그래서 책은 읽지는 못하지만 전자 파일로 바꿔서 오디오 파일로 듣는다.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오는 거는 글씨 하나하나를 500원짜리 크기로 확대를 해서 한 글자 한 글자는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외국 영화는 자막도 읽어주는 기능 요즘 있으니까 읽어주는 기능으로 영화도 외국 영화도 보고 골프도 친다라고 하면서 올해 57년 만에 연극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올해 12월 달에 남산 국립극장무대에 설 예정이고 또 송승환 씨한테 과거에 장관직 제의도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문체부 장관 제의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송승환 씨가 관심도 없고 내 능력에도 맞지 않는다. 나는 배우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서 고사했었다고 합니다. 전화위복의 진짜 살아있는 표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승환 씨 앞으로도 데뷔 70주년,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계속 하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원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머나? 아내 빌딩을 내놓은 이수근 씨다. 아이 그러면 혹시 이담 아나운서 몰래 아내 몰래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리가요. 이수근 씨가 얼마나 애처가로 또 유명한데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네. 이수근 씨가 2011년 2월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땅을 매입을 합니다. 네. 이 땅을 살 때 아내와 공동 명의로 13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3층 건물을 올립니다. 아. 그래서 그 건물은 아내의 명의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아내분이신가 봐요. 어머 미인이시다. 네, 맞습니다. 네. 아내분이랑 굉장히 사이 또 좋으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건물을 올리고 뭐 땅을 사고 이러면서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이나 채무는 다 이수근 씨 명의로 했다고 하고요. 뭐이 천사표 왜 그래요, 천사표는? 아내 이름으로 네.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요, 실제 그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제작사를 만들었잖아요. 제작사 네. 사옥으로도 잠깐 이용을 했었고요. 어. 지금은 공실 상태라고 해요. 네. 근데 이 건물을 지금 토지거래 플랫폼에 내놨대요. 30억 원의 매물로 내놨는데요. 네. 만약 30억 원에 팔릴 경우에는 뭐 각종 세금이나 뭐 이자 이런 걸 고려하면 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아까 보면 건물도 세웠기 때문에 건축비도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장기 보유한 건물이기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뭐 큰 차익을 얻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직접 건물도 올렸을 정도면 애정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 땅도 땅이지만. 근데 그걸 갑자기 내놓은 뭐 배경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추정을 했는데 이수근 씨 부인 박지연 씨가 신장이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혹시 수술을 앞두고 뭐 수술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추측들을 했고 뭐 신장 이식 수술을 할 경우에 네. 뭐 수술비가 뭐 1,000만 원 이상 들고 뭐 그 회복할 때 관리비가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런 추측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박지연 씨가 스스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다음 달 중순쯤에 2번째 신장 이식 수술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천천히 정리하는 중이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얘기를 보자면 최진봉 교수님 네. 신장을 다시 2번째로 이식한다. 그 말은 이미 신장을 한 차례 이식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님,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불행하게 이게 잘 안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투석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게 2008년도고요. 2008년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단란한 가정인데 2011년 둘째 아들 임신 당시에 임신 중독증에 걸렸었어요. 그러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좀 생겨서 이제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투석을 받아야 하는 이게 일주일에 3번씩 받는데요. 10년 늦게 3회간은 계속 투석을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네. 받는 사람도 힘들고 실제 뭐 그 이수근 씨가 계속 같이 아침에 간다고 하던데 가족들도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힘든 시간을 이어오다가 몇 년 전에 의료진이 그래서 재이식을 하는 걸 권유를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식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친오빠가 다시 신장 이식을 또 해주기로 해서 친오빠의 신장 이식을 받기로 하고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가족분들 또는 시청자분 본인도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 고통 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투석을 저희 아버지는 2번이나 받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4시간 정도 받아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말 오히려 투석받지 않고 죽고 싶다는 심정을 밝힐 정도 고통스럽다는 게 투석을 받아보신 분들의 대체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박지연 씨가 이수근 씨 아내 박지연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걸 다시 이겨내고자 용기를 얻은 거잖아요. 이수근 씨 덕분에. 그럼 그런 이수근 씨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이수근 씨가 개그계의 최수종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아내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명함 못 내미실 것 같은데요. 사랑꾼이시지만. 지금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따라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도 아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 야, 건 그 분명합니다. 사이 또 이렇게 자랑 깨알 자랑하시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수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아내 몸에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수술을 받을 걸 준비하고 있고 투석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심할 정도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내한테 안정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늘 걱정하고 있고 당신 곁엔 내가 있어. 라고 하는 그걸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심할 정도로 많이 한다고 하고 그래야 본인 마음도 편해진대요.
본인 사실 그리고 이수근 씨는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프로그램 여러 군데 출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투석 치료하는 게 새벽 6시에 간대요. 아이고. 그때마다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 6시 함께 가서 투석 받는 거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이수근 씨가 한다는 거죠. 그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근 씨는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내 말을 잘 듣는다. 아까도 잠깐 네네네.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를 했고요. 아내가 전화 오면 바로 들어간대요. 밖에 있다가도. 무슨 일이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세상에. 동료를 만나다가도 바로 들어가고 아내한테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대요. 아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는 갈 수 있는 거리에 세상에. 내가 있어. 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싶어서 전화만 오면 바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심지어 경제권도 집도 다 아내한테 넘겼대요. 어머나. 그 본인은 빚만 갖고 있대요. 어머?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빚밖에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모두 다 아내 명의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최진경 변호사님 지금 전국의 그 아내분 주부분들이 아니 우리 집 남편은요 하는 일도 이수근 씨보다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 그냥 맨날 속삭이고 그러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소리 막 들립니다 지금. 이수근 씨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근데 이것이 가족이다. 네. 이런 생각이 아. 딱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또 검은 머리 팥뿌리도록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러네요. 함께 한다고 했는데 가슴이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따뜻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 뭐 부러워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코다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인 건강도 챙기기 쉽지 않을 텐데 이수근 씨가 현장에서 녹화하고 할 때 지금 보이는 이 밥상, 이쁜 밥상 지금 보면은 뭐 코다리랑 또 계란, 과일, 떡, 치킨 같은 정성을 들였던 이런 식탁을 가서 같이 나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아마 옆에 계신 분들도 다들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내분이 이렇게 그럼 챙겨주시는 이거를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를 왜 그러면은 힘들 텐데 했냐라고 네. 하니까 이 그 박지현 씨가 했던 말씀도 참 아름다운 것 뭘까요? 같습니다. 이게 그 병원 다니는 저뿐만 아니고 가족도 힘든 거는 그렇다. 하지만 병원에 다니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예민한 내 기분 다 받아주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주는 내 남편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아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이 참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수근 씨에 대해서 수근수근 될 것 같아요. 이수근 씨 사랑꾼이래. 몰랐어 그동안. 막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동안은 몰랐던 이수근 씨의 멋진 새로운 사랑꾼 모습에 많은 분들이 흐뭇해지고 또 두 분의 사랑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것 같아요. 박지현 씨, 이수근 씨 아내 박지현 씨 정말 또 쾌차하시길 제2식 수술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뭔가 이거 난수표 같이 뭔가 암호도 아니고 진짜 알쏭달쏭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저게 뭔지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네. 사건 설명부터 아하, 해드릴게요. 네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일단 지난 4월 26일 밤입니다. 네. 오후 11시 5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하던 경찰차를 보고 운전하던 어떤 운전자가 갑자기 방향을 탁 바꿔서 가더래요. 어허. 경찰차가 뭔가 저거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차적 조회를 해봤다고 합니다. 오. 그랬더니 소유주가 불분명한 차량으로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저 운전자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자 운전자는요. 자,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돌더니요. 갑자기 도주를 시도를 합니다. 어머나. 곧바로 경찰이요. 이 어머. 도주하는 사람을 뛰어서 뒤쫓고 동료 경찰관은 순찰차로 그 뒤를 따릅니다. 네네. 어둠 속에서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고요. 운전자는 저 차량의 속도를 아이고.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이고. 넘어지고 맙니다. 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경찰이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운전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대한민국 경찰분들의 직감, 이 이른바 촉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이 낌새가 이상하다,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진짜 걸리네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저기서 붙잡힌 사람이 이제 30대 남성인데 네. 현장에서 1km가량을 도망치다가 이면도를 풀숲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는데 아하. 불법 체류인데 들어온 시점이 언제냐면 2014년 8월. 에?
2014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그때 단기 관광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90일 내에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지 않고 11년 동안 은신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날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서 도로에 이제 순찰차가 딱 보이니까 재발이 저려서 도망가다가 붙잡힌 거였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남성 3종 세트예요. 불법 체류죠, 대포차를 운전했죠, 면허도 없어요. 완전히 3종 세트로 지금 간도 커요, 진짜. 그런데 하나 더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네? 더 큰 간이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드러나게 되는데 경찰이 붙잡았잖아요. 네. 그럼 왜 도망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면허뿐만 아니라 차량 수색을 해야 돼요. 차량 수색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네. 차량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쭉 수색을 하다가 네.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와 빨간색 알약이 발견됩니다. 저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 하얀색 가루는 필로폰이었고요. 어머나. 빨간색 저 알약은 최근 신종 마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실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그 시약 검사에도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 말은 어머나.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죠. 이 사람 던지기 수법,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와, 이 보세요. 무면허에 마약을 투여한다면 지금 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경찰의 촉이 대단했어요.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을 하다 보니까 검정색 손가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흰색 가루로 추정되는 그게 2개랑 빨간색 알약이 들어있었던 거죠. 필로폰 오케이 하니까 필로폰이 맞대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알약, 그 마약으로 확인이 됐던 거죠. 간이 검사 키트가 있어요. 양성이 뜨더라고요. 차적 조회 안 했으면은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뭐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한 부분 때문에 검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몹쓸 남성에게 적용될 죄목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했고요. 더군다나 무면허 운전에다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될 것이고 네. 또 불법 체류자잖아요. 우리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데 가장 중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네. 구속 송치돼서 구속 수사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이요, 진짜로 집념, 꼭 촉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그 집념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제는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 마약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 보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핀잔에 흉기 난동이란 섬뜩한 제목에 혹시 그러면 흉기를 휘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설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허. 지난 4월 25일 밤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부부의 집이긴 한데요. 이 집에는 부부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집에는 20대 아내와 60대 시어머니만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내가 집 밖에 있는 이제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싸우면서 금전 문제로 싸우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라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유, 아니면 이제 뭐 이해는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후 맥락도 안 따져보고 사정도 모른 채 하재근 평론가님 그냥 당신 아들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편만 들었나 봐요,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내, 며느리가 기분이 또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다퉈서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 판에 시어머니가 또 핀잔까지 하니까 네. 더더욱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한 겁니다. 이 20대 아내가 다짜고짜 주방으로 가더니 흉기를 가져와서 어머나. 60대 시어머니한테 8차례 휘둘렀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지금 진짜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고 그 화가 난 건
금전 문제로 전화기 너머로 다투던 남편과의 문제일 뿐이지 그 시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며느리가 진짜 흉기를 휘둘러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기분 나쁘다 뭐 항의를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든지. 흉기를 휘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나. 이 여성 그리고 나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자수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밝혀진 사실이 또 한 번 경약을 금치 못하는 일이 뭔데요? 발생했는데 이 여성이요. 알고 보니까 지난 2020년 10월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이후에 지난해 7월에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퇴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미 복역 후에 출소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제 출소를 했으니까 지난해 7월에 지금 누범 기간이거든요. 네.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하는 범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 아니 세상에 동종수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세요. 과거 특수상해죄. 손정희 변호사님, 특수상해죄. 그러니까 특수가 어떨 때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추정컨대 위험한 물건으로 누군가에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폭력적 성향이 있는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난다고 타인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존속을 살해하려다가 지금 미수에 그친 사건이거든요. 실제 제명도 존속 살해 미수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살이, 그러니까 이 미필적 고의든 뭐 확정적 고의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 사건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고요. 네. 재판부도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며느리가 이 범행 직후에 자수를 했거든요. 네. 자수를 하면 보통 감경되잖아요. 근데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누범 기간 중에 이 재범을 하는 경우는 또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범행 대상 그리고 수법, 동기 이것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며느리, 아내에 대한 처벌을 희망을 했고요. 특히 재판부에서는 우발적 범행이고 시어머니가 치명상을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20대의 아내, 며느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실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점을 인정을 했고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격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징역 7년을 감형 없이요. 자수는 했지만 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는 했지만 지금 손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재판부도 역시 이건 정말로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감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혹시 이제 7년 동안 이 몹쓸 여성이 반성이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 아내가 해하려 했어요. 혹시 이혼 소송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100% 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학대 살인 미수니까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폐륜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장을 써서 아마 여성이라고 하면은 통상 청주에 있는 여성교도소에 수감합니다. 이미 벌써 작년 7월까지 4년 동안 있었던데 다시 뭐 우리가 얘기한 term 입학하는 거죠. 아마 교도소에 다시 수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그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이런 가정 불화로 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종종 있는데 통상 여성들의 살인 행위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평소 때 막 그 뭐 가정 폭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 도저히 못 견뎌서 이거를 공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살인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아마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남편도 법적 조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생명을 건진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이 몹쓸 여성 7년 동안 글쎄요. 반성이나 할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복역하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